자, 이번에는 오행 10번째 시간입니다. 음양을 공부할 때는 상대적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오행은 생극을 찾아야 됩니다. 생하냐 극하냐, 그리고 단순하게 목생화, 화생토 이것만 가지고는 또 많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 오행마다 목화토금수마다 각각의 오행을 만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즉 생의 관계와 극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다 해봐야 10가지 경우밖에 안 된다.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그 관점은 하나의 기본 모델일 뿐입니다. 오행 책에서 설명한 것과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즉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봐도 된다 하는 얘기죠. 고정관념은 우리의 연구에 장애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또는 다각적으로 생의 관계, 극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 모범 답안으로 삼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목에 대해서부터 상황을 좀 살펴서 생극의 관계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이 무엇인지는 이미 이해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목은 나무다, 바람이다, 움직임이다, 운동이다, 청춘이다, 아침이다, 봄이다, 또 뭐가 있나요? 이런 것들, 목이 갖고 있는 모든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비로소 생의 관계와 극의 관계를 살필 수가 있고, 생극을 이해할 때 그만큼 풍부한 어휘, 소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설명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목에 대한 소스를 풍부하게 획득한 다음에 비로소 설명을 해볼 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과 목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물론 목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목의 입장에서 목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목생목일 경우, 즉 사주로 따지면은 목이 약할 때 목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그건 사주 얘기입니다. 사주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목생목은 실바람이 태풍이 되는 이런 이치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실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나비의 날갯짓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조그만 움직임이죠. 그것이 움직이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을 때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풍이 될 수 있는 거죠. 원래 남태평양의 태풍이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고도 합니다. 작은 움직임입니다. 그것을 목생목이라고 하자. 또 다른 식으로 말할 때에는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으면은 바람에 부러지는데 숲을 이루고 있으면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해도 안 될 건 없습니다. 나무로 봤을 때는. 그러나 바람의 관점으로 이해해 보는 것이 또 다른 재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목을 극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경우는 맞바람이라고 대입을 해봅니다. 마주 부는 바람이 되겠죠. 맞바람 아십니까? 자, 바람이 하나가 날라옵니다. 기분 좋게 오는데 앞에서 승질난 바람이 하나가 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빨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바람이 확 몰아치면은 이 중간에서 소실돼 버립니다. 바람이. 이것을 우리는 맞바람이라고 하는데, 가령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떡합니까? 부인이 열받죠, 당연히. 열받는 표시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만화를 많이 봐서 대충 이 러브가 돼버렸네. 열받았습니다. 열받았을 때 여보 그러지 마, 제발 돌아와라고 하지만 이 정신 나갔습니다. 지금 안 듣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럴 때 에라 나도 아내도 바람을 피워버립니다. 춤추는 데 가가지고. 그러면 남편이 안 되겠구나, 내가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집구석 망치겠구나, 그리고 돌아오면 아내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맞바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이해 잘 되시죠? 맞바람. 자, 목의 생극은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긍정작용이냐 부정작용이냐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맞바람이 왜 극이냐? 바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극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도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설명해 드립니다. 목과 화의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화와 목의 관계는 또 다릅니다. 목의 입장에서 화를 생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냐 했을 때, 물론 불 타고 있습니다. 장작개비를 모아놓고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을 때 바람이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이 불은 탈 수가 없습니다. 촛불 실험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촛불 켜놓고 컵을 딱 덮으면 촛불이 꺼져 버립니다. 공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산소가 없어서겠죠. 여하튼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일단 불이 잘 안 타면 후후 붑니다. 불어주면은 잘 타게 되겠죠. 이것이 목생화다. 그러면은 바람은 사라졌나 하면 안 사라졌습니다. 바람은 지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불은 잘 살아나겠죠. 공기가 불을 살리는 것이 목생화라고 했을 때 나무가 불을 만들어준다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이를 느껴보시면 연구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목이 화를 극하는 것은 뭐냐? 보통 그러죠. 목이 화를 극하는 것은 아궁에 나무를 우겨 넣으면 불이 꺼진다. 제가 왕초보에서 드린 설명 방법이었습니다. 왜냐? 어떻게 나무가 화를 극하는 얘기를 해야 되지? 하고 궁리 하다가 어려서 불 때던 그 아궁이를 떠올렸고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역시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치한 대입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촛불, 작은 불을 의미하겠죠. 작은 불은 입김으로도 불면 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람으로 불을 끄는 것이다. 이렇게 목극화의 관계를 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죠. 더 설명해봐야 이제 나머지는 군소리에 불과하니까 이런 정도의 목과 토의 관계를 이해해보자. 사실 개인 지도를 받으실 경우에는 요 뒤에 답변은 요거 없습니다. 앞에 요 주제만 딱 내놓고 설명하라고 제가 그럽니다. 자, 목생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요, 목이 나무가 뿌리가 흙을 누르면 그건 생이고, 네, 그건 극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면 어떻게 안 배웠는데요? 네, 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할 수 있죠. 어떤 경우 목이 토를 살린다고 하겠느냐?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은 움직입니다. 물론 미미하게 움직이겠죠. 어리니까, 작으니까. 그렇다면 지렁이는 제법 큽니다. 지렁이가 움직이고 다닙니다. 땅을.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옥토로 변합니다. 지렁이가 흙을 먹고 분비물을 내놓으면 그 분비물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그 토양은 기름진 토양이 됩니다. 토양의 목적이 뭐겠느냐? 사물을 키우는 거겠죠. 일단 그랬을 때 그 토양으로 하여금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 그것이 목생토가 되겠습니다. 목극토는 네, 쉽죠. 쉽습니다. 왜? 나무 뿌리가 꽉 잡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오류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가장 적절한 답을 찾다 보니 황사바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황사는 중국 고비 사막에서 봄바람 타고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것인데 그 사막의 흙들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우리나라까지 침범을 합니다. 일설에는 그 황사가 쌓이고 쌓여서 갯벌을 만들었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럼 뭐 사실 타당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황사가 나쁜 것만은 아닐 텐데 문제는 중금속이 같이 묻어온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군요. 요즘의 황사는. 물론 호흡기로 들어가면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목극토, 바람이 토양을 황폐하게 만드는 황사. 그래서 그 사막에다가 황사를 막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이 목극토 현상이라고, 이제 그걸 말하니까 말이 막 꼬이죠. 생을 말할 때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목생금, 목극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 목생금은, 목은 뭘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목은 신체로 보자. 생명이 되니까 생명은 신체입니다. 그러면 이 신체와 금은 뭡니까? 정신이죠. 정신과 생명이 잘 돼 있을 때, 생이란 그런 거죠. 잘 돼 있을 때 신체가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 올바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장 쓰는 말입니다. 어디선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가 싶네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올바르다.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해라. 건강한 신체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목생금,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목이 어떻게 금을 생하나, 이렇게 생하면 되는 거지. 목극금은 아이고 한술 더 뜨네. 목이 금을 극한데요. 어떻게? 이제 신체가 문제가 생기면 정신도 문제가 생기는 모델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중독이라는 것을 떠올려 봤습니다. 중독은 뭡니까? 독에 맞았다는 얘기죠. 독 어떻게 쓰나? 독자? 생각이 안 나네. 항상 그렇습니다. 생각 안 날 때는 한글로. 자, 중독이 되었을 때, 이때는 몸이 병든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정신 상태까지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결국은 정신이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뭐 알코올이야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현상입니다만은 마약 중독 같은 것은 상당히 심각하겠죠. 이래서 몸에 의한 정신이 그걸 받았을 때 이때 목극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과 수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목이 어떻게 수를 생합니까? 수생목은 들어봤지만 생각해 보면 다 있습니다. 어딘가에 힌트가 있습니다. 양어장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고기를 기르는 집단 양식하는 데서 산소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 저수지 양어장 물 울타리 안에 팔랑개비를 딱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돌아갑니다. 이게 뱅글뱅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죠. 이게 돌아가면서 물방울을 톡톡 일으켜요. 이것이 들어가서 산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물이 산소가 없으면 고기들이 다 떠올라 버리죠. 죽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소 발생기가 바로 물을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즉 움직임이라 소리입니다. 여기서 취해온 것은 결국은 바람이죠. 바람이 물을 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에서 쓰는 방법을 관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집안에서는 수족관이 있죠. 수족관, 어항도 괜찮습니다. 이런 데에서도 산소 발생기 나오죠. 호스일에 넣어가지고 공기 뽕글뽕글 나오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그 속에 산소를 발생시킬 수가 있으니 이건 조그만 규모일 경우에 그렇게 하고, 수족관 같네 막상 해보니까. 네. 큰 규모일 때는 이렇게 팔랑개비 같은 것을 만들어서 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물을 관찰할 때 항상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지 말고 저건 어떤 원리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걸 늘 찾다 보면 설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저도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네요. 다음에 목극수라. 목이 수를 극하는 현상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빨래가 건조되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바람직한 현상이죠. 결국은 빨래는 말라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목극수의 원리를 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긍정적으로 응용하지만 수의 입장에서는 바람 때문에 물이 다 날아가 버리는 현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사라져 버리죠. 옷에서. 이런 현상, 바람 때문에 물이 말랐다. 그러니까 목극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목의 전체적인
목의 오행을 만났을 때 생의 관계와 극의 관계를 어떻게 대입할 수 있느냐, 가능하면 자연현상에서 대입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대략 이렇게 목극수를 이해하는 방법 가능하구나 찾으면 됩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은 연구하면서 또 찾아내시면 됩니다. 얼마든지 찾아내서 응용하고 또 적용시켜보고 하다 보면 다양한 경우에 생극, 목의 입장에서 생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연구하다 보면 오행에 대한 관찰력이 풍부해질 것이고 그러한 현상을 사주풀이할 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아주 매끄럽고 듣는 사람 참 알기 쉬운 그런 오행 설명을 한다면 상당히 수준 높은 조언가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행의 생극은 참 중요하다. 이래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